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상에 내려진 태풍 경보는 오늘 오후 남부와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내일 새벽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로 다소 떨어졌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교회에서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이곳에서 여러 번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돼 600명 교인들이 어젯밤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서구의 교회에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다녀가서 접촉자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중단합니다.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7,800여 곳으로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계속해서 등교합니다.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간으로 대학병원 전공의와 동네 의원의 이번 파업에는 전임의까지 참여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 체계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들과 관련해 차별 행위를 중단하라며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선 이례적인 결정으로 민주당은 90일 이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에 총격을 당한 사건으로 시작된 미국 내 시위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태에 빠진 이 남성은 현재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어제보다 빨라졌고 위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중심 부근에서 초속 45m의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태풍의 바람 등급 4단계인 매우 강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내일 새벽 4시쯤 수도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네, 남쪽 지역부터 수도권까지 각 지역들이 고비를 맞게 될 오늘과 내일 또 잘 넘겨야 할 텐데요. 강한 비도 비지만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의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지역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예보부터 먼저 보시고 현재 제주 상황도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귀포 남서쪽 약 250km 해상에서 시속 17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선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이고 초속 40m가 넘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지면서 태풍 바람 등급 4단계 매우 강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의 앞부분에 형성된 비바람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남부와 남해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에 전남, 오후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오늘 밤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저녁엔 호남 서해안, 내일 새벽 4시쯤엔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이후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서해로 올라오면서 태풍 오른쪽 반원에 드는 서쪽 지방에선 특히 강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제주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역에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초강력 바람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대 강풍 기록 1위였던 2003년 태풍 매미의 초속 60m가 이번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데다 만조까지 겹치면서 서해와 남해에선 최고 10m의 너울성 파도도 예상됩니다. 또 제주 산간에 최고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도 북지성 호우가 예상돼 침수와 시설물 피해 그리고 산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바비가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제주도는 지금 초비상입니다. 태풍이 아직까지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지만 벌써부터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수환 기자, 태풍의 위력을 지금 실감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남쪽 해안인 서귀포 법환포구입니다.
지금 이곳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돌풍이 불 땐 성인 남성인 제가 몸에 힘을 주고도 몸통이 흔들리고 제가 타고 온 차량도 안에 있을 때는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방파제로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와서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태풍 바비는 지금 제주 남서쪽 약 200km 앞바다에서 시속 17km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는 위력이 매우 강한 단계까지 올라와서 최대 초속 45m까지 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속 40m가 넘으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기차가 탈선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부터 제주도에 태풍 경보를 내리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가 가장 큰 고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제주도 서쪽에서 160km 떨어진 바다로 올라오는 건데요. 이때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많은 비도 내릴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엔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총 100mm의 많은 비가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도 천둥 번개가 치면서 제주도 전역에 시간당 1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오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오후 3시쯤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올 걸로 기상청은 예보한 상황입니다. 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제주 지역 황포구에는 고기잡이 배 등 선박 수백 척이 태풍을 피해 들어와 있습니다. 배길이 단단히 밧줄로 묶고 일부는 안전한 육지로 배를 옮겨놓기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물놀이객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곽지 해수욕장에서 방파제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5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명은 구조됐지만 10대 남성 1명이 뒤늦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엔 휴가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바닷가나 물놀이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람이 너무 강해서 하늘길과 바닷길은 일찌감치 끊겼죠.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오후 3시까지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만 330편의 항공기가 결항된 건데요.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에 따라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포나 부산 등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라산의 입산도 완전히 금지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보신 것처럼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수록 바람의 세기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태풍 소식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현재 태풍은 정확히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태풍 바비는 현재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24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15km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고 중심 부근에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의 앞에 형성된 이 비구름대가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이수해오름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9m, 전남 진도엔 초속 23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와 남해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에는 또 전남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오늘 밤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태풍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을 지역별로 살펴보죠. 네,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쯤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저녁에는 호남 서해안, 그리고 내일 새벽 2시쯤에 충남 태안 앞바다를 지나겠고요. 내일 새벽 4시쯤엔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할수록 영향력은 최고조에 이르겠습니다. 네, 매우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 역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역대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불었던 태풍은 바로 2003년의 매미였습니다. 당시 2003년 9월 12일에 제주 북부에서 하루 중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바비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했던 지난해 태풍 링링은 역대 바람 순위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비가 예상대로 제주와 서해안에 최대 풍속으로 초속 60m의 강풍을 몰아친다면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강풍과 함께 또 하나 걱정되는 것, 해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저기압인 태풍이 지나가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서해와 남해에서는 최고 10m의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침수와 폭풍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제주도 산간에 최고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면서 침수와 시설물 피해 또 산사태 피해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은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고 내일 새벽에 수도권 지역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네. 북한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기상청은 뭐 다른 식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좀 더 서쪽으로 치우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네.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기상청의 경로를 보시면 내일 새벽 4시쯤에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뒤에 곧바로 북한 황해도에 상륙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미국 합동태풍센터의 예상 경로를 보면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와 중국과의 경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태풍이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무래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태풍 하비가 워낙 강한 데다 강풍을 동반하고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여서 특히나 바람 피해가 계속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태풍이 8호 태풍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태풍들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평균을 보면은 8월에는 태풍이 평균적으로 5.8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1.1개가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올해 8월에는 6개의 태풍이 발달해서 이번 바비까지 2개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는 보통 태풍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도 평균적으로 0.6개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9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장 지난해만 봐도 2019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고 2018년에는 2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가을 태풍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쪼록 태풍 바비가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빠져나가서 소멸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까지 공식 집계된 환자 수만 전국 13개 시도 193명에 이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60대 여성은 교회 예배에 3차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교회 신도 600명이 어젯밤 긴급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교회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은 교인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급히 모였습니다. 24일 확진된 60대 여성이 지난 16일과 19일 모두 3차례 예배에 참석한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화순군에 사는 이 여성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8시부터 10시까지 교인 600명이 검사에 응해 오늘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교회도 지난 16일 확진자 4명이 다녀간 게 확인돼 교인 160명이 모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70대 남성으로 22일 검사를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가 23일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낮 12시까지 15일 집회와 관련해 1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참석자는 107명, 추가 전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25명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 자료를 통해 15일 광화문 일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서울 거주자만 6,600명에 이릅니다. 그중 24일까지 2,400명 정도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방문하는 등 검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예외적으로 등교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이틀 전 22명이 드러나 307명에 이르는데 72%인 276명이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입니다.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3주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 순차 등교 이후 전체 학생과 교직원 감염자 가운데 75%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 수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입시와 진로 준비를 위한 대면 수업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12월 3일 예정되어 있는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굳이 고3만 하냐고요. 걸리면 책임질 거냐 막 이러고. 등교 개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는 감염 확산 우려에 대형 기숙학원 22곳의 학생들을 퇴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기숙학원 학생 7천여 명 가운데 37%인 2,700명이 퇴소했습니다. 정부는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운영 중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는 물론이고 동네 병의원, 개업이들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대화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인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지는 하루에 그쳤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집단휴지는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대학병원부터 동네 병원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입니다. 주요 대학병원은 외래 진료를 줄이거나 수술을 연기하고 교수급 의료진이 당직과 응급실 근무를 서며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네 의원의 진료 공백에 대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어제 전공의 1,277명 중 6,000명가량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공의 58%가 휴진에 참여한 겁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의사들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는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의대 후보 학생 선발에 대해선 시장과 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복지부는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후보 학생 추천위원으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대규모 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한 비대면 투쟁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지난 1월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석 달 안에 인권위에 알려야 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지난 1월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영입인지의 1호였던 최혜영 당시 강동대 교수에 대해 언급하며 했던 말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인권위는 민주당의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마련해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2년 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과 황교안 전 대표의 키 작은 사람 발언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을 들지도 못해요.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 달 이들 발언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에서 또 한 번 시작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흑인 남성을 보고 분노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남성은 하반신 마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어두운 밤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거리의 차량들은 화염에 휩싸였고 시내 상점들은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23일 발생한 블레이크 총격 사건에 격분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블레이크의 아버지는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8발의 탄원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He got shot. And where is he? In the hospital because the police want to use excessive force. 뉴욕 타임스퀘어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행진을 벌였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주요 시설과 소방관 등의 보호를 위해 주방위군 125명을 투입했습니다. We want to continue to protest and get justice without destroying our own communities. 사건이 발생한 커누샤 카운티에는 오후 8시 이후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연관된 경찰 2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역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주차된 남편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문이 잠겨서 빠져나오지 못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4시간 반가량을 갇혀 있다가 사망을 한 건데 빠져나오려고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해변 주택가입니다. 50대 여성 파울리노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자기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경찰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5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인 남편의 차량이었습니다. 여성은 뒷좌석에 4시간가량 갇혀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은 섭씨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뭔가를 찾으려고 차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잠기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문이 닫히는 순간 잠금 장치가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어 경적을 울리기 어려웠고 휴대전화도 없었다고 소식통이 언론에 전했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 지문이 남겨진 점으로 미뤄 여성이 당황해서 빠져나오려고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늦은 아침 귀가에 잠이 들었고 차량 문은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 일단 수도권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내린 조치인데요.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청의 결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역시 다음 달 11일까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원주 시내 모든 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주시 모든 학교는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지난주에 원주시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등 3곳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28일까지 등교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염 여부가 더 확산돼 등교 중지 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된 겁니다. 다만 고3 학생 등교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어제만 확진자가 17명이 나왔는데요. 이 중 4명은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4명은 지난 20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무실동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또 다른 40대는 61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8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확진자들 중에 절반이 깜깜이 환자로 분류가 되자 그러면서 감염 대확산 우려가 커지자 도교육청이 수도권처럼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터프던 자메이카 보건장관이
볼트가 양성으로 나온 것은 다 알고 있다면서 볼트한테도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메이카 언론들은 볼트의 감염 사실을 알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볼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감염 여부는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고 격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소셜미디어에 볼트의 깜짝 생일 파티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볼트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파티에는 유럽리그 축구 선수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리스 자메이카 총리는 경찰이 생일 파티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벌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 행위 증거가 확보되면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판사가 방역 전문가의 자문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회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당의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3차 추경 재원도 9조 원이 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화가 무역 부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250명가량이 대상입니다. 유가 하락과 코로나 영향 등으로 철강, 기계 같은 주요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무역 부문의 적자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이뤄지는데요. 현장에서 승차권을 살 수 없다는 점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매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 등을 위해서는 첫날 9월 1일 예매일 하루를 별도로 마련했고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청 사회복무요원 등 3명이 구속되고 남자 중학생 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중생을 차에 태운 뒤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는데 경찰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목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7살 동생이 바닷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하자 10살 형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둘 다 파도에 휩쓸리다가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고창 동호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4차례 템플스테이 지난 2월 말에도 한 번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예정보다 앞당겨서 끝내는 공연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3주를 앞당겨서 다음 달 6일 공연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영화제 시상식에서 남녀 각각 주연상과 조연상을 뽑는데요. 베를린 영화제가 내년부터 이걸 없앴습니다. 남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최우수 주연상, 조연상으로 합해서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논의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오늘 마지막 담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오늘 3번째로 만나는데 아시아나 인수합병의 향방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갈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곧바로 정식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갔지만 이번 재판은 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제8호 태풍 바비는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고 밤사이 호남 서해안을 지나서
내일 새벽 4시쯤에는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 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서쪽 지역과 경남에도 초속 35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40m가 넘는 바람은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매서운 강풍으로 강풍 경보가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시설물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대 500mm, 전라도와 지리산 부근에도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29도,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제주 27도로 제주도는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전 34도, 광주 30도, 대구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어제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이단인지를 논의했던 교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 그랬어요. 이런 발언으로 교계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단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목사가 소속돼 있던 교단은 이미 지난해 전 목사를 제명했습니다. 또 한 교단은 지난 1년간 전 목사의 관련 발언을 연구해 전 목사가 이단 옹호자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에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한국교회가 전 목사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신학적이고 반성경적이란 겁니다. 다음 달 총회를 앞두고 있는 여러 교단들도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원로들이 그제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거점이 됐고 정부의 방역 활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해 불가한 형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목사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주장을 이어나간 만큼 그가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승마장에서 말을 타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 10분쯤 화성시 양감면의 승마장 인근 황구지천에서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50대 여성이 화성 승마장에서 자신의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간 뒤 말만 승마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부산시 녹산동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산업용 쓰레기 분리기계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을 포함한 5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부대 소속 병사가 들쥐로부터 옮는 한타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숨졌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제초 작업을 한 뒤 일주일 만에 40도 가까운 고열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국군 수도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3일 끝내 숨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24일 필리핀 남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7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틀 전 필리핀 최남단 술루주에 위치한 홀로섬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차 폭발은 낮 12시쯤 식료품 가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100m가량 떨어진 은행 앞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폭탄 테러가 이어지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홀로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부사야프는 지난해 1월 홀로섬 성당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던 단체입니다. 당시 23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의 이슬람 교도들이 주로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이슬람 과격단체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IS를 추종하는 무장단체 마우테가 민다나우 섬의 한 도시를 점령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교전이 5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1,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민간인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강력한 소탕 의지를 드러냈는데 거친 말과 행동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ko na magpakulong sa inyo. Pag nagka-rape ka ng 3, aminin ko na akin yun. Pag nag-asawa ka ng pang-4, ng bugbugin ka ng... 지난 2018년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최대 이슬람 무장단체 지도자가 민다나우 섬에 이슬람 자치정부를 세우는 데 합의하면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자치정부 수립 자체에 반발하는 다른 무장단체와 IS 추종 세력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자행하면서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 국무부는 필리핀 남부 지역에 IS를 추종하는 외국 테러범들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엽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필리핀 남부 지역이 IS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필리핀 남부 무슬림 지역은 스페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근본 원인으로는 가톨릭이 주류인 필리핀에서 종교적 소수 민족인 무슬림이 갖는 차별의식과 소외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많이 있고 또한 분쟁이 지속되다 보니 해당 지역의 치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테러 단체들이 조직원을 모집하고 활동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까지 선포하면서 소탕 의지를 보였고요. 이슬람 자치정부를 건립하는 평화적 해결 방안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이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7년 마라위시 점거 사태 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에 준하는 강력한 대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테러 조직 척결에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조직이 제대로 소탕되지 않는 데에는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술루 지역은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정부군이 소탕 작전을 피해 테러 조직원들이 쉽게 인근 섬으로 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물론 필리핀 해상 방위 능력이 이들을 추적해서 소탕할 정도로 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오랜 분쟁으로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되어 경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발전이 지체되고 빈곤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이 무슬림 젊은이들로 하여금 쉽게 테러 단체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테러 조직원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무슬림 자치정부가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군소 반군 단체들이 지속해서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7년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나 지난 7월 반테러법을 도입한 것을 보면 테러 소탕 의지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철권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폭탄 테러 사건 이후에도 필리핀 군에서는 순류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일부 야권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배경에는 최근 두테르테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혁명정부 구성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 필리핀 의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개혁 공약인 연방제로의 헌법 개정이나 부정부패 척결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이러한 개혁을 수행할 혁명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는 필리핀 헌법 하에서 집권 5년 차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촉구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국민들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애착과 지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는 빈번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집권 연장의 의미가 포함된 혁명정부 구성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교수였습니다. 필리핀 내 이슬람 세력은 1968년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50년이 넘도록 내전과 테러가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의 필리핀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테러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요즘 연일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병상 확보 문제, 특히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이 늘고 있고 중증 환자도 급증한 걸 보면 정부가 병상 숫자 자체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환자들을 위한 진료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에 사는 80대 남성 A씨는 확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폐질환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갈릴리교회 교인인 아들, 며느리 등이 먼저 감염이 확인됐고 이들을 통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A씨는 충북 지역 첫 사망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10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처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감염됐을 때 사망하는 비율이 올라가는데 80세가 넘으면 22%에 달합니다. 그런데 교회발 확산이 본격화된 최근 2주간 60세가 넘는 환자 비율은 32%로 직전 2주에 비해 뛰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의 도움을 받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중증 이상의 환자는 38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환자 가용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환자 병상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중환자의학회는 정부가 단순한 병상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환자 선별과 병상 배정 등 중환자 진료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당장 중환자 병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될 중환자가 다음 달 초부터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 수와 현장에서 파악된 게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병상 현황을 책임지고 있는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어제 집계한 중환자 병상 수는 7개입니다. 이건 저희 중환자 전문가가 어제까지 직접 확인해서 정리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도 수도권에 중환자 병상 56개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 환자를 치료할 수 없거나 코로나가 아닌 일반 중환자가 입원해 있는데도 그대로 통계에 넣은 겁니다. 어제 실제적으로 코로나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했고요.
문제는 이대로라면 며칠을 더 버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앞으로 일주일 동안 중환자가 수십 명 더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병상을 늘릴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31개, 경기도에서 20개 해서 51개, 그리고 오늘 1개가 더 포함이 돼서 52개의 확산세가 여기서 더 빨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길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일 확진자만 갖고 이런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적절한가는 조금 따져볼 일이고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떠있는 숫자만 봐도 얼추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정부는 오늘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밤새 일한 보건소 직원이 땀을 닦으려고 마스크를 잠시 벗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 의료진이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진단 검사까지 늘면서 전국의 선별 진료소에서는 더 힘겨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전신 방호복에 마스크, 보호 안경을 착용한 직원들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폭염 속에 땀이 비처럼 쏟아져도 방호복을 벗지도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검체 채취를 맡은 순천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사흘 전입니다. 순천 대형마트 푸드코트 집단 감염으로 검사자가 크게 늘자 야간 검사에 투입됐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레벨 D 방호복을 벗기 전 잠시 땀을 닦는 사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환자가 발병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지원도 별로 없었고 전 직원들이 동원해서.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에서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3명이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단검사가 폭증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접촉자와 교회 관련 진단검사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땀이 이제 많이 나도 보호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뭔가를 이제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물도 잘 못 마시잖아요. 화장실도 잘 갈 수가 없어서. 전북 전주에서도 사흘 전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땅바닥에 쓰러진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여권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빨리 나눠주자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은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설령 그것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해 준 겁니다. 여당 현재 지도부도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상황부터 막자며 일단 방역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지 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차기 여당 대표 후보들부터 입장이 다릅니다. 이낙연 후보도 취약계층들에겐 지원금을 주자는 쪽이고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줄 바엔 1차 때처럼 아예 전 국민에게 주자는 쪽입니다. 다만 김 후보는 고소득자들에겐 나중에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부와 생각이 다릅니다. 협의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에 결국 전 국민 지원이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이번에도 정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역대 최강 수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위치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태풍 바비 같은 거 현재는 43m 정도가 되는데요. 강한 정도죠. 네. 초속 43m에. 네, 평균 풍속이죠. 최대 풍속이.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 9시부터는 45m로 증가를 합니다. 그럼 44m가 기준이 되는데 이제 44m 이상은 매우 강한 단계가 됩니다. 이제
보통 태풍이 저 밑에 그 적도상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강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볼 땐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날 때 얼마였느냐가 이제 저희들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2000년대 이후로는 가장 강한 태풍입니다. 이제 그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 강했던 태풍들이 현재까지 45m 이상을 넘어갔던 태풍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준 태풍 루사, 매미 이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5조 2천억 정도, 매미 같은 경우도 재산 피해가 한 4조 5천억 정도 엄청났었죠. 인명 피해도 뭐 130명, 240명 정도로 많이 났는데 이 태풍들도 그때가 이제 매미가 올라올 때가 순간 최대 풍속이 60m로 가장 강한 태풍을 기록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태풍들도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날 때는 최대 풍속이 40m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에 상륙할 때가 38m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태풍 바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 45m, 그다음에 목포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도 45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미나 이 루사보다도 거의 한 5m 이상 지금 풍속이 강한 태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위도, 위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한 태풍은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 태풍 바비도 고위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실제로 이번 바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태풍이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풍이라는 것은 이제 역대 열대 그 적도상에서 발생을 해서 쭉 북상에 올라오는 태풍인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 타이완 동쪽 해상 그러니까 북위 23.5도 굉장히 고위도입니다. 고위도에서 발생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태풍으로 발생을 해서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그쪽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그 동쪽 해상과 동중국 해상 쪽으로 현재 해수 온도가 30도 이상 되고 있고 북상하는 제주 인근 해상까지도 거의 28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계속 발달하면서 현재 북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태풍의 이동 경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보통은 남쪽에서 올라와서 곡선을 그리면서 뭐 동해상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서해를 따라서 직진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태풍은 올라오다가 위도 30도 정도에서 이제 북동진으로 빠져나가는 태풍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태풍인데 이번 태풍은 오히려 발생을 해서 동진에 오다가 거기서 방향을 틀어갖고 북서진했거든요. 그러면서 북서진하면서 지금 저 일단 서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은 북태평양 연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북태평양 중심을 따라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을 따르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일단 서해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볼라벤 그리고 지난해 링링 이때 태풍들과 비교하면 지금 이동 경로가 대략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위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어제 기상청 예보가 굉장히 해안 쪽에서 붙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어제 그 예측대로라면 볼라벤에 가까웠는데 오늘 아침 예보가 수정되면서 좀 더 우리나라에서 멀어졌습니다. 서쪽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링링하고 좀 비슷한 경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라벤이라든가 링링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갈 때는 40m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링하고 가장 가까웠는데 지금 이제 진로는 링링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현 기상청 예측 진로로 보면은. 근데 이 그 링링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 서쪽으로 올라올 때 한 38m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비 같은 경우는 한 43m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번 태풍이 5m 이상 최대 풍속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링링은 그 위에 북상하면서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경기만 쪽으로 올라올 때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는 뭐 거의 태풍이 정말 지나간 게 맞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제 올라오면서 약해졌는데 현재 이제 이 바비 같은 경우는 기상청 예측으로는 북상하면서 링링처럼 그렇게 급속히 쇠약하지 않고 실제로 올라오면서도 물론 약해집니다. 올라오면서 약해는 지지만 그렇게 급속히 쇠약하지 않고 거의 수도권 인근 인접해 있을 때 가장 서울과 가까운 지점에 올라왔을 때도 한 41m 정도 급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태풍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굉장히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초 우리 기상청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서쪽으로 치우쳐서 북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반도가 이제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하잖아요. 서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올라오게 되면 그 위험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큰 차이는 없습니까?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풍이라도 조금 더 서쪽으로 올라간다면 피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피린이라고 2000년대 그 서해상을 똑같이 올라왔던 태풍인데 그게 이 링링이나 볼라벤이나 바비보다는 훨씬 더 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태풍도 거의 이제 볼라벤급, 그러니까 바비보다는 약했지만은 저로 올라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해주 쪽으로 상륙을 했거든요. 그때 피해가 한 2,500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보다 좀 더 가까이 들어왔던 볼라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댄빈과 합해진 거지만 한 6,500억 원 정도 재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상에서도 한 50km 정도 더 서쪽으로 가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고요. 쭉 타고 올라와서 내일 새벽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고 보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오전까지가 가장 큰 고비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에 인접하기 한 2시간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 지역에 빠져나가는 시간까지가 본다면 내일 오전까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이 사이가 이제 우리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현재 만일 그 내일 새벽 4시가 이제 경기만에서 수도권 서울까지 가장 짧은 거리인데 태풍이 그대로 쭉 북진에 올라간다면 서울 수도권이 받는 시간은 그렇게 길어지지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기상청식으로 지금 해주 쪽으로 상륙을 해갖고 평양 쪽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되면은 약간 휘면은 수도권이 받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가까운 데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 시간하고 겹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풍 바비가 다가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환 기자, 제주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 서귀포시 법한포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1시간 전보다 바람이 거세져서 1시간 전 연결 상황보다 중심을 잡기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도 다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도도 더 높아져서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와 빗물이 제가 서 있는 곳까지 튀어서 살이 따가울 정도로 아픈 상황입니다. 네,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7시에 태풍이 제주도 남서쪽 약 240km 앞바다에서 시속 15km로 북상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주도엔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제주도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후 3시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합니다. 이때는 최대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대로 서 있기 힘들고 돌이나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한 상황입니다. 네, 제주의 항공편과 여객편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긴 상태죠?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부터 항공편이 끊겨서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모든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만 330편이 결항될 예정인데요.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에 따라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포나 부산 등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여객편도 모두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라산 등산도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지금 태풍 소식도 보셨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답답하고 불안한 소식들이고요. 가슴을 좀 뻥 뚫어줄 만한 게 어디 없을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하는 공연 가운데요. 한 부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월의 서린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빛이 넓지 하인고동 장관예라. 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판소리와 유럽의 민속 음악이 한자리에서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죠.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밴드와 소리꾼이 함께하는 판소리 춘향가인데요. 오늘 저녁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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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야. 네, 이 공연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카펠라 낭독 공연입니다. 고 박완서 작가의 그 여자네 집 소설을 공연으로 만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같은 시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헤어져야 했던 두 남녀 이야기를 아카펠라로 부르는 민요와 동요와 함께 선보입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클래식 공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아이들이 더 흥미있게 다가가도록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소식 전해드린 대로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이 오늘부터 시작됐고 기간이 사흘 또 전임의까지 이번에는 참석을 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진료를 다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어겼을 때의 엄정한 대응 방침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8시를 기해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청 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개원이들이 포함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는 5억 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인도에서 있었던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구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9시간 만에 구조된 4살 아이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저녁 7시에 인도 마하드 지역 붕괴 사고 사망자는 11명, 생존자는 76명, 실종자는 4명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4살 아이가 19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아이가 구출되자 구조대는 환호했습니다. 구조대는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 사이에서 울음소리를 들었고 샅샅이 파헤쳐 구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생존자들은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몬순 우기 때 부실 시공 건물들이 붕괴하는 사고가 잦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상에 내려진 태풍 경보는 오늘 오후 남부와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내일 새벽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로 방역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된 광주 한 교회에서 신도 600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어젯밤까지 진행됐습니다. 역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다녀간 인천 서구의 한 교회 교인들 160명도 모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중단합니다.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7,800여 곳으로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계속해서 등교합니다.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이 오늘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아침 수도권 병원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포함한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